그 김영하 네네. 선생님도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자적 관점으로 네.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네. X축에는 매력이라는 척도를 놓고 네. Y축에는 이제 신뢰라는 척도를 놓아요. 오.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뢰보다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프로 그럼 그냥 나오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던가 뭐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던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나도 느껴지고 네.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매력도 곧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멀리 있는데 뭘 한다고 매력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를 멀리 있는 저 별과 같은 존재들 뭐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배경옥 작가의 소설 중에 애인의 애인에게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재밌는 문장이 나오냐면은 결혼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결혼 이전에 서로 만나고 애인 사이일 때에는 사실 끊임없이 놀라움을 사실 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지가 있어야 사랑이 네. 완벽하게 알땐 사랑이 생기지 않고 설렘이 생기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슬퍼.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제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 바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작은 맞아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르죠. 특히 그 성질이 얘가 많이. 그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들 희망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 그렇죠.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네. 되게 긴가민가 해요. 네. 아, 어떤 사람과 영원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모으고 네.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잘 몰랐다고. 지금 널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렇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감독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고 봤는데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 얘기까지 왔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이제 디폴트를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비혼을 거. 디폴트로 네, 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하는데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요새 이제 결혼이 거의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만 결혼이 가능해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비용이 많이 살죠. 너무 크죠. 그거를 나는 내가 혼자서 더 윤택하게 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더 정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낭만적 이 결혼관에서는 결혼을 사실 연애의 연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돼야만 하고 막 가슴이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뛰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몇십 년간 가슴이 뛰면 신부전이네. 저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 매우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뢰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영하 선생님께서는 네,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 주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려? 누가 떠오르셨는지. 아, 저는 그래서 네. 딱 들었을 때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발자크예요. 발작. 오노레드 소설가. 발자크 소설가. 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일단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저서가. 예,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아, 희곡도 단편도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전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예, 막 예, 이렇게 예. 있고 일대기. 뭐.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조력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근데 다 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화인가요? 아니요. 그 탕화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예,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분이 시기에 계시면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때니까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애들한테 그렇겠죠.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 버리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차야.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포슈의 매장에 간대요. 빨간 포슈 예쁜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달라고.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2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2개 필요해요. 빨간색 포슈에 2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그래서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힘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자크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골동 사고. 사고 막 네. 화려하게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자크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어 쓸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문을 안 닫는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네.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들을 넣더라고요. 오늘의 드 발자크. 이렇게.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귀족이죠.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자기가 그냥 넣은 혼자.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쓱.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예,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고. 실은 거의 가짜고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치. 근데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 처음에는 뭐 옆집 사는 친구 엄마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꼭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의 막 빚도 갚아주고 막 이러는 귀족 부인들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 생각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귀족에게 결혼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폴란드 귀족에게 매달리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거든요. 폴란드 귀족이. 근데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드디어 그러고도 몇 년 후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데 네. 그 여자를 위해서 너무나 집을 화려하게 꾸며요. 파리에 네. 집을. 드디어 귀족에게 결혼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다 꾸미고 책과 근데 이런 못 건데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고 그 여자는 발자크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발자크는 혼자 죽거든요. 근데 발자크의 또 멋진 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문학 권력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네. 맨날 비웃음의 대상, 뭐 만평의 대상, 웃기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발작가 처음 발견하다시피 한 작가가 스탕달이에요. 스탕달. 그 스탕달 신드롬의 그 스탕달? 예, 예. 적과 흑의 그 스탕달이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과 흑은요 22분가밖에 안 팔렸어요. 두부요. 근데 그걸 발자크가 봐요. 근데 발자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탕달에게 문학계든 어디든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타나다. 자기 신문에 막 자기가 글 써주고 추천하고 스탕달이 정말 너무 놀래요. 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발작가한테만 얘기하는데 스탕달은 당연하다고 너는 정말 대단한 작가고 세상에 알아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그게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그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네.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몰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용이 있고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예.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 옛날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그쵸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그렇지. 모르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포즈. 그 발자크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츠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뭘 해도. 푸죽간 주인이어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작가로서는. 발자크가 이런 돈 문제 같은 거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 중에 돈 얘기 사실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돈. 돈을 잃고 빌리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런 거 작가들이 이상하게 그 얘기를 쓰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쓰면 사실 독자들은 굉장히 몰입해요. 현실감 있잖아요. 돈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푸죽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비슷비슷한 사람.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많이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네.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이 좀 음악이 느려요. 제일 느리고 느린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추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근데 야.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네. 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딱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그랬던 사실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의 맞아요. 시작인 그게 거죠. 인상주의인 그렇죠. 거고. 예. 맞아요.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지금 말씀 보면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 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발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 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쓴 쓰고 거예요.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근데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제가 한 2,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 저희가 전 세계 마이너리티들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지속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소외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저에게 사랑을 주면 난 그들에게 제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마이너리티가 저희를 백악관과 유엔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무 이제 스스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건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너지가 여기를 모였다고 해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혹은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오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럴드 블룸이라고 이제 예일대 교수고 정말 중요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술가가 될 때 다른 예술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냐 하면 불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시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 아티스트가 나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의 그냥 아류가 되는 것을 저항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선배 예술가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불안을 느껴야만 하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은 거기 투항하지 않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갈 때 이 대중은 또 대중대로 에너지를 투사하고 실은 이 강력한 두 힘이 대결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대중은 대중대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는 이 갈등과 기란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비평가들이 보이고.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거장이구나. 거장이 되게 아 이런 책무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괜찮은 걸 봐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많은 감독들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 이 발자크라는 인물이 계속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신분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맞아요.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잘 숨기고 살아요. 잘 숨길수록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다 내보여준 사람이죠. 어쩌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욕망과 나의 모범적이지 않은 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발자크 얘기를 듣다 보면 발자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건 김영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고. 마트루시카 같은 꺼내도 새로운 저는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책을 봐도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고. 저는 소설가로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아마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다양한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다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나도 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불킥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타인인 증거가 우리 집에 오는 택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누가 시킨 건가 보면 사흘 전에 내가 시킨 게 왔어요. 이걸 왜 샀지? 기억도 안 나. 네. 우리는 이제 술 먹은 다음날 카드 영수증 있고 과거에 내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왜 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말하 표현하지만 실은 과거에 내가 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설을 보면 거기에 발자크 같은 인물이 저지르는 걸 보더라도 그래 내가 그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나에게 저런 점이 있었지. 그때 내가 약간 젊었을 때 저랬었는데 저때 저랬었구나. 또는 발자크가 겪은 어떤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고통을 볼 때 자기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이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채경 박사님이 사랑한 인간. 예.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고민이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일단 사랑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했고 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고민을 쓸데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알랭 드보통이라는 네, 알랭 작가 드보통. 있는데 이 작가가 사랑에 관한 3부작을 쓰면서 이제 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작가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이제 알랭 보통의 책에서는 사랑이란 주제, 남녀 간의 사랑이란 주제를 놓고 여러 방면에서 조명을 하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 나. 멋진 어떤 상대방과 함께 동반하여서 이 풍경과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전시되는 나를 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적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남편분은 아니신 것 같고.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저는 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제일 좋고 저를 제일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오고 싶어 하는 혹은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 고민 상담을 하러 올 때가 있는데 전 천문학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기는 과학자 되고 싶은데 수학 과학을 잘 못해요. 물리 어려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러 와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직업 과학자가 되려면 사실은 대학원을 나올 수밖에 없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게 거의 필수적이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그때 인생이 시작이 돼요. 이 과학자로서의 삶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 시작에 햇병아리 박사가 돼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 과정,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거의 20대의 거의 모든 시간을 대학원에서 보내야 돼요. 남들은 대기업에 학부만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하는 동안 난 계속 연애하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이고 아직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에 대한 밈이 그렇게 있군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 제일 불쌍한 사람, 뭐 집에서 자고 있던 대학원생, 뭐 이런 식,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항상 밈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농담 있어요. 원래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 잘못하면 대학원에 가고. 분명한 말이죠. 네. 우프다 우퍼.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시간을 다 버틸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그 내 젊은 날의 시간과 모든 기회 비용을 다 투자하고 희생하고 할 만큼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느냐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라고 해요.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천문학을 아는 것보다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탐구해 보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이게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를 안다고 했을 때 첫째 문제는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 베이비.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예를 들면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내일은 뭐 가수가 되고 싶고 그럴 수 모레는 있죠. 또 누구의 걸 봤더니 영화 배우가 그렇죠. 되고 싶고 네.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천문학자가 나는 저는 공부하는 거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싶은 그 공부가 아니라 저는 약간 집착형 인간이거든요. 제가 뭐 하나 좋아하면 막 그거를 계속 하고 싶고 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걸 할 때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학과를 갔어도 대학원 갔을 것 같고 생물학과를 갔어도 대학원 갔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이런 삶을 좋아했었고 근데 그중에 이제 천문학이 된 거는 진로를 결정할 시기에 알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이라는 길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대학원 생활하고 이제 지금 이 일을 정말 이 과정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노벨상 받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저는 그냥 오늘이 매일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잘 알고 네. 이 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애가 느껴져요. 아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네네 맞아요. 그거 자체가 그게 좋고. 가장 행복한 분의 전형이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정말 행복한 거죠. 덕업일치라 그러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밌었던 거는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김연경 선수. 네, 김연경 선수의 배구 선수, 인터뷰가 배구 선수.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가 어떤 식이냐면 김연경 같은 선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으면 그분은 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기는 하죠. 당연히 돼도 나오기 쉽지는 않기는 하죠. 쉽지는 않긴 하는데. 그리고 뭐 팬들이 달아준 댓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교회에는 성경, 절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맞는 얘기니까. 네. 네. 근데 좀 맞는 얘기잖아요. 근거가 있는 네. 자신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싫겠죠.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게 없죠. 네. 나 잘난 척하는 건데 이분은 그거를 내가 잘난 척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나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잘했고 그래서 난 내가 좋아를 너무 당당하게. 뛰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겸손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막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아무래도 겸손을 약간 뭐랄까 네네. 너무 이제 미덕으로 최고의 보니까. 미덕처럼 또 그런 걸 볼 때 되게 김연경 선수의 그 자기 사랑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다. 아, 좋은 표현입니다. 되게 본받고 예, 싶다 예.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김연경인데 나는 오늘 최고의 점수를 득점 왕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한 점도 있겠고 내가 부족했던 점도 있고 근데 그걸 그냥 잘 인정하는 거잖아요. 다 수용하고 어제 내가 잘못한 것도 그렇죠. 나고 오늘 실수했던 것도 나고 뭐 내일 부족한 점을 좀 메꿔서 내일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러다 또 실패하는 것도 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멋진 모습, 예쁜 모습만 사랑하면 너무 허울만 있는 거죠. 너무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같은 거고요. 내가 못난 점도 있고 내 가장 발자크스러운 점을 내가 스스로 가장 잘 알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심채경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자기애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심채경, 선수 심채경, 자 도마 경기예요. 자 뛰어가다 탁 넘었어.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제 자신이요? 네. 제 자신은 저는 10점입니다. 10점입니까? 네. 그러니까 멋있다. 그게 남이 평가하는 나는 5점이나 7점이나 네. 실격일 수도 있겠죠. 네. 경기장 밖으로 넘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라는 심사위원한테는 그게 내가 10점인 거죠. 의외로 굉장히 외유의 극강의 캐릭터세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 제일 작으신 분이 제일 그러니까 위너야. 실눈캐 같은 거죠, 약간. 근데 이게 사람이 좀 약간 행복해지는 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게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내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천체들도 보면 무게 중심이 그 천체 안에 있으면 얘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천체가 다른 천체들과 주고받는 무게 중심이 이 천체 밖에 있으면 궤도가 계속 섭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그게 자기 안에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괜찮고. 그렇죠. 사실 그 지점인데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이 본인 안에 있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계속 나에 대해서 데이터를 맞춰서 분석해주고 뭘 추천해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내 색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비슷비슷한 테이스트나 비슷비슷한 색을 갖게 되는데 근데 나는 또 굉장히 내가 유니크한 무언가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끊임없이 그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영향을 계속 노출되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을 그 자기 안에 두는 게 사실은 연령이 저는 낮을수록 스마트폰에 친할수록 훨씬 더 어려워질 어려울 거라고 것 생각해요. 같아요. 네.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SNS나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있느냐 이게 일단 문제고. 이러면 오늘 녹화가 안 끝나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경계를 조금 희미하게 흐릿하게 두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수에 집착하는 나 어때? 상관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그 알고리즘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서 그걸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나 또 어때? 예, 그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촘촘하게 너무 가둬놓으면 그 안에 무게중심을 잡는 거는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쉽게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아주 바닥에 그냥 철푸덕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무게중심을 내 안에 유지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내가 있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채경 박사님께서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소설 네네. 언급을 하셨는데 다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저 안 읽어봤는데. 보통 사람들 다 읽나 봐요. 이게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요. 가끔. 예. 저는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 사실은. 어떤 이게 책이에요? 불안이 우리말로는 책 제목이 불안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는 지위 불안이라는 원제인데 손가락 그림이 나와요. 손가락이 하나 있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우울하지 않아요. 근데 더 큰 손가락이 등장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 대상이 나타나면 비교. 예, 나의 지위가 이제 불안해지는 흔들리니까. 거죠. 예.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런 지위 불안이 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예전에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냥 웬만해도 다 비교 대상이 네, 별로 네, 없으니까 내 이 정도면 잘생겼지 맞아요. 이러면서 네.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교 대상이 전 소설. 세계로 네. 확대됐고 소설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위 불안이 심해졌죠. 청소년. 흔히 그런 건 이제 열등감, 그렇죠. 뭐 네, 열패감, 네. 뭐 네, 네. 이렇게. 이게 열등감과 열등감 콤플렉스는 다른 거예요. 네.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죠. 네. 근데 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열등감은 발전의 도약이 되죠. 아 그렇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열등감 콤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작은 키가 큰 보폭으로 걷는달지 네, 큰 사람이 어깨를 더 크게 움직였지 목소리를 더 크게 한다. 이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역으로 열등감 콤플렉스가 돼버린 거죠. 열등감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다시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고 싶은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 네, 그 김연경 선수가 그런 너무나 자신만만해 보이는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그 인터뷰가 거만하거나 오만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키가 작은 선수였다고 그랬었다고요. 하더라고요. 예, 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배구를 시작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구단에서 제일 작아서 계속 벤치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경기를 뛰고 싶지만 계속 벤치에 앉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굉장히 열등감, 열패감에 사로잡힐 수 있죠. 나는 왜 못 뛰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배구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텐데 너무 재밌는 게 이분은 그 벤치에 앉아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계속 봤다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저기서 저 선수들이 어떻게 뛰었더니 이런 좋은 세트 플레이가 나왔고 이런 거를 계속 관찰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벤치에서 마치 감독이나 코치가 된 것처럼 몇 년을 배구 경기를 열심히 관찰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정말 키가 훌쩍 자라서 본인이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배구 경기장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아는 선수가 된 거죠. 그 김연경 선수님의 작았던 키처럼 뭔가 이렇게 벽 앞에 막혔다라고 느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지.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렇죠.
저는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망원경을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냥 과에는 뭐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렌즈를 직접 깎아서 망원경을 만들어 본 사람. 장인이 있어, 장인이. 네. 갈릴레오 지대도 아니고. 전문학자 하기 힘들다, 힘들어.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관측을 많이 해본 사람, 집에 굉장히 큰 경통의 망원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별자리 신화 이야기를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주눅 때 들었겠다. 완전히 주눅 들죠. 완전히 주눅 들고 나는 별자리도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별자리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교양이 없는 상태로 교양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처음에 주눅 들기가 쉬웠거든요. 저는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산 잘하는 친구가 너무 필요하고요. 컴퓨터 코딩 잘하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래프를 너무 멋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가 또 필요하고요. 또 뭐 펀드가 필요하니까 과제 예산을 잘 따오는 어떤 다른 동료나 선배가 필요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일해요. 그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찾는 거죠. 네. 그게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돈을 따오는 일? 돈을 따오려면 아직 좀 더 거물이 돼야 예. 되고 예. 쉽지 않구나, 그거. 네, 저는 뭐 저는 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리는 코딩하는 것도 코딩. 좋아하고 네. 그런 면에서 또 저는 꾸준히 가만히 앉아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잘해요. 사실은 그건 저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능이에요. 네. 쉽게 질리는 사람도 있는데 너가 열심히 하다가 다 못하겠으면 나한테 주고 가. 너 가. 그럼 내가 앉아서 나머지 하고 있을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날 그 친구가 와서 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과학은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니까 저도 어딘가에 톱니바퀴가 맞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잘 찾아 들어가면. 제가 욕심을 막 부려서 저라는 퍼즐이 안 맞는 엉뚱한 곳에 가서 저를 막 끼워 넣으려고 하면 너무 괴로운데 그냥 그 순간에 그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럭저럭 지낼만 해요. 그럭저럭 행복할 수 있고 그럭저럭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은 매일매일 좋다. 조금씩. 팀으로 일할 수 있고 문학은 그런 거 안 돼요. 맞아, 그렇죠. 맞아. 팀으로 만들면 싸워요. 누가 서문을 쓰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네. 꼭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좋진 않지만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좀 약간 보이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공계 사람들은 좀 낙관적이에요. 대체적으로 특히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그런가요? 그런 시각이 더 강해서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요. 저도 반대일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과학이 발전만 해와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 계몽주의 철학과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처음에 주었잖아요. 합리적 이성의 승리 그렇죠, 같은 걸 그렇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유명한 과학자들이랑 그 네.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거기에 아마 알랭드 보통도 나왔을 거예요. 알랭드 보통도 나왔었고 네. 스티븐 핑커도 나왔었고 네. 그 논쟁 보면 언제나 똑같은데 그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간에게 좋은 네, 우리 미래를 좋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이제 인문학적이나 저쪽 분들은 넘치시네. 미래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안 믿어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심지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과학자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다.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이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 공동체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결국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 예술계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탁월한 작품을 만들고 주변에 꽤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벤치에 앉아 있는 순간이 매우 길죠. 3년, 4년. 네. 이러니까 이 작품을 하다 이 작품이 잘못해서 엎어지고 이 작품에서 엎어지고. 그동안 그래서 다른 감독들은 성공하고 네. 그걸 계속 보는 거죠. 저도 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됐을 때 그 기술적인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연출부 아주 잠깐 하고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감독 데뷔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초창기에는 감독이 제일 모르는 것 같은 거야. 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 눈치채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의 은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다 나만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솔직하게 우리 촬영 감독님하고 조명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현장 출신이라서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초기에 아예 모르겠다. 너무 그리고 용감하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이제 연출 때 보면은 감독님이 컷 오케이 모르겠어. 아 이거 다시 해. 막 이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감독님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야. 감정을 안 보이려고. 동공지진 이런 걸 안 보이게 하려고. 쟤도 모르겠거든. 괜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이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이 컷이 왜 좋고 왜 나쁜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럼 촬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신인 감독인데 감독이 나한테. 왜냐면 대부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얘기를 했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촬영 김성국 촬영 감독님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A급 특 A급이죠. 뭐 쉬리, JSA 엽기적인 그녀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 영화 흥행 5 중에 3편을 하신 분이었어요. 아이고. 장 감독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네네네.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자존감 을 가진 거는 그래 나에게는 조력자들이 있고 예, 예. 나에게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분들이 해주는 조언들을 내가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에미넴이나 뭐 나스라든지 카니 웨스트라든지 에픽하이 타블로 형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아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그 사람들보다 기술적으로 랩을 더 잘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사도 뭐 모르겠어요. 깊이가 막 엄청 그 사람들보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단순히 나는 이제 BTS라는 팀을 해서 영향력을 얻긴 했지만 그러면 굳이 내가 내 솔로 음반을 굳이 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음 주파수 덩어리를 굳이 그 음악 플랫폼 사이트 옆에 예를 들면 책 서점이면 그 옆에 하나를 꽂아놔야 이유가 뭔가 뭐냐. 그냥 나 좋자고 만들고 취미로 해서 친구들끼리 듣고 참 좋네 이러고 잊어버리면 될 일인데 그거를 굳이 전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용감하게 직업인으로 프로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제가 잘하는 나스, 에미넴, 카니 웨스트와 타블로가 하지 못하는 그 나만의 모서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오리지널한 주파수가 네. 분명히 있다. 그게 뭐 95.9인지 97.1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한테도 그 모서리가 있다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저랑 에미넴의 앨범이 동시에 같은 날 나온다고 해도 저는 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와. 제가 유효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멋있다. 응원합니다. 야 잘 될 멋있네. 것 같아요. 이건 멋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좋죠. 것 같아요. 건강한 거죠. 네네. 열등감은 건강한 겁니다. 저는 심채용 박사님의 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베일에 쌓인 분 같은 네. 느낌이 있잖아요. 와, 너무나 뜻밖으로 10점 만점에 10점. 점수를 매기는 건 제 자유니까요. 예, 그렇게 자기애가 있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몰라. 네. 진짜 외운의 강. 네. 김상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짝꿍이시잖아요. 전 사실 그 심채영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받은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과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1장의 제목이 대학의 비정규직 행성 연구죠. 자,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쓰는 게 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네.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정규직 네, 몇 달 안 연구이지만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 정년 보장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럼 없이 오히려 그걸 이제 소재로 하여 글을 쓰신다는 거 보면서 뭔가 단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역시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이번 편 나가면은 심채용 박사님 공익광고에 나오실 것 같아요. 진짜로. 10점 만점에 10점. 제 생각에 도마를 한번 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한번 하시고.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작가고 그래서 나는 괴물 작가를 이야기해 보자. 이 작가는 이름 앞에 언제나 천재라는 단어가 붙어 다녀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천재 시인 이상이죠. 그냥 같이 다녀요. 이상. 그렇게 불리는 다른 시인이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일단 그 이상은 누구인가? 이상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상 시인은 1910년생이에요.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그 바로 그 해에 태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제 강점기를 사셨던 분이었고 이분의 시를 음미하고 이분의 시에서 와 이래서 천재구나. 네. 왜 그런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 그 시가 더 무서워. 그 시가 진짜 무서워. 그 시가 무서워. 괴물이잖아, 괴물. 네. 그렇죠. 그 뜻을 모르고 봐도 그냥 그 자체가 주는 되게 독특한 울림이 있어요. 이게 라임 같기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어떤 노래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가끔 잠자리에서 애한테 이제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이상 시 되게 좋아해요. 그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읽어주신 적 있어요? 그거 되게 읽어주면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게 이렇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애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음요를 그냥 느끼면서 읽으니까 왜 1 나오던 2단 왜 계속 나와? 막 몇 번째까지 나와?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야, 따라서 자기도 막 하고 아이들의 눈으로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저도. 이상으로 인물을 정하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소문이 있으신데. 맞아요. 왜인가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네. 이상 시인이 얼마나 물리학을 사랑했고 우리 같은 부류구나. 이공계였어 이제 분이. 일본계 사람이죠. 이공계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씩 그 제 두 눈으로 확인을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아 정말 이 사람은 찐 이공계였구나. 그래서 표지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딱 보면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행렬이잖아요, 행렬. 그렇죠? 저는 행렬을 보면 양절하게 떠오르거든요. 벌써 행렬을 보면 이렇게 행렬하고 흥분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아니 시 표지에 저런 게 있는 시인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본인은 계속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 진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당시 경성 고등공업학교에 진학하게 돼요. 그 학교가 나중에 이제 서울 공대가 되는 학교인데 거기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건축학과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수석 졸업을 하게 돼요. 수석 졸업을. 그러니까 수석 졸업을 하자 당시 총독부에서 특채를 해요. 총독부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네. 조선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렇겠네. 출세의 가도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실제 그때 몇 가지 글도 쓰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최초의 장편 소설도 쓰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입선도 돼요. 어이구.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시절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딱 이 순간에 최악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게 1931년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었죠.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이상의 작품들은 바로 폐결핵 선고를 받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여기저기에는 바로 이 폐결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네.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 같아요. 조선통독부의 건축부서에 스스로 사표를 내고 호련히 저 황해도로 요양을 갑니다. 요양을 하다가 또 여기서 경성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다방을 열게 되는데 참, 좀 특이하죠. 제비다방. 제비다방이죠. 이름도 제비다방인데 다방이라는 것이 당시 굉장히 선진 문물이었고 굉장히 핫플레이스였다 그래요. 그때는 다방이 이렇게 막 되게 지식인들이 모이고 살롱 같은 개념이겠죠.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롱이라고 했잖아요.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돼서 이상이 자신을 이제 알리는 기회를 얻게 돼요. 만난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을 네. 천재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문에 글을 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그 시가 바로 우리 모두 고등학교 때 배운 오감도라는 시죠. 그런 시를
신문에다가 신문사에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독자들이 막 분노를 항의를 엄청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분노가 폭발하여 지면 낭비를 하다니 막 온갖 비난이 막 빗발쳐서 옛날에는 신문이 한 장이거든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면 낭비란 말이 있나요? 시 하나를 실으려면 굉장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편집자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실은. 기회를 얻은 거네요. 아무튼. 그래도 신문사에서는 좀 이상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문의 편집국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맨날 배우는 이태준, 뭐 김기림,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 편집국장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들을 되게 호의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작가들이 이상을 지지했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안타깝게도 그 거리에서 이상이 체포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왜요? 그 이유가 석연치가 않은데 그리고 뭐 조선인이니까요. 네. 더군다나 불량 조선인이고 거동 수상자로 붙잡혀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추운 곳에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진 채로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어서 극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풀려난 건데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돼요. 사실 이상의 이 짧은 인생을 보면 정말 조금 반짝 자기가 인정받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잠깐 있었고 그 이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대로 인정받은 적은 별로 없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생존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분의 정말 그 괴물 같은 면, 독특한 면, 이 면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 이상 시인의 이 시가 무슨 상대성 이런 거 물리학에 대한 시라고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상은 왜 괴물인가? 아.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니까 이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특화된 그런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이상이 얼마나 찐 이공계인가를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찐 이과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1933 6월 1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천칭 위에서 3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 어떤 과학자, 30만 개나 넘는 별을 다 헤어놓고 만 사람, 역시 인간 70, 아니 24년 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 가로 열고 나. 이게 물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제가 보기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 피커링이라고 아시죠? 에드워드 피커링,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수많은 여성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이분들이 하늘을 분석하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천칭이란 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건데요. 그 연구해온 사람이 있고 30만 개가 넘는 별들을 헤어놓고 있었다. 이 일을 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하늘을 보고 그 수십만 개의 별을 분석한 사람들. 하지만 나는 뻔뻔하게 24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 안에 그 사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천문학에 대한 어떤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러네 관심이 대단했던 거네요, 그죠? 또 다른 시에는 이제 보통 기념이라는 시에는 제가 두세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네. 역시 나는 뉴턴이 가르치는 물리학에는 퍽 무지하였다. 물리학에 낙제하는 뇌수에 피가 묻은 것처럼 자그마하다. 나는 지구의 공전 일주를 기념할 줄 다 알았더라. 뉴턴이나 공전 뭐 이런 그 낙하 문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고 있고요. 네. 서양에서는 정말 그 현대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걸 알았을까? 이게 언제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상 시인의 이 시를 보면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당시에 그 식민지 시대의 경성은요 굉장히 전 세계 뉴스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상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면 시와 무슨 소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모여서 과학을 주제로 얘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결정적으로는 사실
이 시를 보면 저는 정말 와 가슴이 정말 띵 하던데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이 시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지금 시의 일부거든요. 아, 3차각 설계도. 점을 찍어서 2차원 행렬 어레이를 만든 건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행렬을 쓴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근데 왜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을 수학으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행렬 역학이고 다른 하나는 슈에딩거가 만든 파동 역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은 이상이 행렬에 대한 얘기를 어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럴 수 봤을 있겠네. 거야. 이 밑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자역학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들인데 원자는 원자이고 원자이고 원자이다. 생리작용은 변이하는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재배치, 재배열을 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파인만 이야기할 때 했던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변화된 것 살고 같지만. 죽고 하는 것 같지만 원자는 원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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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들의 재배치일 뿐이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원자는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고 원자가 아니다. 방사능 붕괴인가? 그러니까 원자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원자의 방사능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요. 와, 알고 하는 걸까? 글쎄요. 이건 약간 알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 알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누가 그냥 쓸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이상이 당시 현대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정말 제대로 이해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그것에 대한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지금 현재 물리학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재밌나 봐요. 네, 재밌어요. 저 표정은 행복 100이에요. 행복 100. 네, 지금 네, 재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의 그 중요한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네요. 4차원 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시다라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그 이제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네. 얼핏 생각하면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그러면은 사각형이 있고 또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뭐하러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걸까? 러시아 인형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러시아 인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이와 미성이. 가위를 갖고 왔는데 와. 만드시게요. 오. 아, 요렇게 겹치는구나. 직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놓이게 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각형 안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개를 더 끼워 넣으면 이제 쉽진 않은데 일로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머리에 상상이 되시죠? 네네. 네, 이렇게 끼우면은 이게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 내부의 사각형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하나를 더하는 순간은 3차원에서 못해요. 하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은 그 시를 통해서 4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지금 조감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동경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네. 최신 과학 이론을 들었을 거고 그 당시에 사실 상대성 이론은 대단히 인기 있는 그런 토픽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해요. 네. 동경에 방문을 오. 1922년인가 오. 방문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받죠. 일본 사람들이 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렇겠죠. 사람이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네. 일본에 막 돌풍이 일죠. 아인슈타인의 그 엄청난 돌풍이 일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 중에 일부가 한국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까지 뭐 신촌에 어디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오니 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게 지식인 사회에서는 공유가 됐을 거고 그 이야기를 아마 이상이 들었겠죠.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빛보다 빠르고 느리고 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우주가 막 변하고 아마 그 차원이라는 단어가 이상한테 꽂힌 것 같아요. 건축가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아는 모든 기하학은 3차원의 세상이었는데 한 차원을 높여서도 뭔가 기하학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죠. 내가 차원을 하나 더 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만 낸다면 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 대학교 1학년 처음에 뭐 물리 이런 거 배우고 이럴 때 애들이 다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3개를 들고 하나의 연필을 더 꽂아버리고 어디다 꽂으면 내가 이 세상 최고 천재가 될 것인가 시도하거든요. 어디다 꽂으면 진짜요? 4차원이 될까. 예.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되는데 연필 3개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를 더 꽂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마 그런 시도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면, 자, 여기는 지금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고, 자기는 아파요. 그 결핵은 현재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곧 나도 몇 년 안에 죽을 것이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또 식민지 시대의 경성이라는 굉장히 좁은 곳에 살고 있단 말이죠. 옛날 우리 경성은 작았잖아요. 네. 작고 또 사람이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3차원이라는 세계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답답하고 그런데 어디선가 누가 차원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우주에서 어떤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에 적용된다고 하면 엄청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제됐다고 표현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3차원 자기는 세계에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갇혀 있잖아요. 어머 안 됐다. 사실 이 묶인 공간을 벗어나는 거는 묶이지 않은 차원을 하나 찾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막 눈물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찾던 193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경성의 공간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던 사람이구나. 바로 그가 이상이었어. 내가 찾던 그가. 저는 김상욱 교수님을 오늘 이렇게 신나하고 즐거워한 진짜 초등학생 김상욱을 본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정말 러블리했습니다. 굉장히 진짜 러블리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논문을 가져와 주셔가지고 논문이 갑자기 되게 읽어보고 싶은 지금 탐을 내고 있는데 논문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탐이 나요. 탐이 나요? 논문 재밌더라고요. 너무 제가 탐이 잠깐 나요. 봤는데. 자, 2만 원 시작합니다. 자, 패들 드세요. 불면증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불면증. 이런 연구자들은 금방 찾아서 프린트하세요. 네, 무료기 때문에 무료예요, 다. 열려 있어서. 무료랍니다. 오늘 장사 접읍시다. 이분을 탐구하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 독특한 괴물 같은 연구자들이 이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구나, 이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구나를 새삼하게 됐네요. 네. 만약에 이상이 조니 김처럼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결핵이라는 거 그게 자기 생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끝없이 다른 차원을 고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을 써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영화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인간. 이호 교수님의 인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구도 제가 말한 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찾자. 그래서 옛날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참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름만 아는 경우. 제가 찾은 건 뭐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를 찾았어요.
히포크라테스 하면 정말 제가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밖에 없어요. 내용도 모르고 심지어.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의학을 처음 만드신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왜 의사의 선서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를 몰라요. 얼마나 옛날 사람이죠? 그때 그리스 달력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 460년. 이게 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으로부터 독립시켰다. 이게 의학을 독립시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나 네. 신에 의한 형벌이고 신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고 신전에 와서 절을 해야 되고 나으면 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럼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다. 신한테 가서 기도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는 뭐랬냐면 이게 신이 아니고 어떤 증상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잘 찾으면 치료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키는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고 최초로 인간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봤다 이제 드죠. 네.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형태가 있다. 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물이나 공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원인을 몰라서 우리는 막연히 신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고민하는 건 보이는 증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체를 해석하려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해부 안 했어요? 못하죠. 아, 그때는 해부를 해부는 못했군요. 근대에 와서 겨우 그래요. 그 당시는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환자의 똥을 먹어요. 환자의 똥도 먹고 콧물도 먹어보고 고름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자들도 먹게 해요. 와 대단하다. 내가 나만 과학이네. 나만 맛보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 이 맛이야 이 환자 이 질환은 이 일관성을 갖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도대체 정확히 뭔가 뭐고 선서! 의사가들이 그렇게 그리고 하시나. 그리고 왜 시작된 건가요? 그건 이제 뭐냐면 Oath of Hippocrates. 지금 선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해요, 실은. 네. 거기에는 인류에 대한 얘기, 인류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1948년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인류의 만행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의사들의 약품 개발도 있었고 관여된 바도 있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이 됐던 뭐 선서가 됐던 이런 것들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서양 의학은 히포크라테스를 원점으로 삼으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가져오고 기독교적인 윤리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온 거죠. 근데 실은 원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그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뭔가 윤리적인 서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날 탓하지 마라 뭐 이런. 내가 갑이야 뭐 이런 건가요? 동의했다. 우리가 계약서를 왜 써요? 그러니까 이걸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내가 치료해주지 안 된다는 않겠다. 건 환자한테 받는 거군요. 아닙니다. 동료 의사끼리. 동료 동료 의사끼리요. 의사끼리?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국가가 의대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집은 설사를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진 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 네네. 어떤 안지를 잘 고치는 그러니까
간의 비기예요. 다 하나씩 한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가 나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소아과, 뭐 한의학과, 정형외과, 뭐 뼈 부러진 거 잘하는 집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사가 명망을 얻으려면 그 수턱에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돼요. 내가 또 검증해봐야 되고 지금도 어디 청국장집 가면 네. 뭐 레시피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집은 뭐 하나만 갖고 평생 3대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 심 선생님, 심 박사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심 박사님 뭐라고 하시는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 희계의 아이라는 뭐 건강의 신, 이 신, 남신, 여신 모든 신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제자가 되겠다. 네, 이런 난 당신을 제재가 되겠다.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나 돈 얼마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학? 왜냐면 말싸는 몰입하셨네. 박사님 과몰입하신 것 몸이 같은데요.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지금 계약서 쓰려고요. 당신이 곤란하면 내 돈을 얼마든지 드리고, 저한테 혈연이 아니면서도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당신의 자식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또 선서를 하라고 내가 하듯이 이 선서를 받지 않고 증서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는 제 자식과 당신의 집안 자식과 이 선서를 내 앞에 돈을 내고 한 사람 외에는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술이 전파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 선언을 한 우리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 환자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싶었던 거. 그렇네요.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의 의대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선서를 한 아스클레피오스 후손이고 히포크라테스 학파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라고 하셨는데 뭐 히포크라테스가 원래는 뭐 아주 뭐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왜 이렇게 뭔 스가 많아? 아스클레피오스 후예가 아니에요? 그게 네. 신화의 아폴론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고 근데 실은 테살리아 지역에 살았던 명이에요. 근데 그걸 아스클레피오스가.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의술의 신이라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지팡이 갖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얘기했다는 얘기 거기 바로 나오는 그거죠.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밖에 모르는데 저는. 나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빚진 닭.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뭐를 닭 갚아라. 한 마리를 뭐 빚졌으니까 갚아라 뭐.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게요. 아, 근데 그것이 제가 보면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누구한테 신세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세 진 게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 약을- 신세를 진 거예요? 그게? 그 약의 효과가 좋아요. 고통 없이 죽게. 아, 내가 사약을. 사약을 먹었는데 야 드디어 발가락도 서서 마이뼈가 오면서 이제 곧 갈 것 같아. 자 이 약값은 치러야지. 이 약을 준 그 신자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이제 영원한 영생한 영혼의 세계로 갈 거야. 제가 해석할 때는.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딱 처리를 하고 간 거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한 분이에요. 훨씬 멋진데.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네. 의술의 신으로 신격화돼 버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스클레피오스 집안이어야 돼요. 아스클레피오스를 팔지 않으면 일차 안 먹혀요. 현실적이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명성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까 전집에서도 보면 절대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건드지 마라.
왜냐면 치료하는 측에다 이게 안 나오면 너의 명성이 흠이 가니까. 그리고 의사의 최대의 불이익은 불명예다. 돈이 아니고 다른 의사를 폄하하지 마라. 그건 네가 나약하다는 표시다. 의사는 수사학, 말하는 언변을 배워야 또는 진료실의 매너랄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당당해야 되고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막 그러니까 들어가 의사를 있는. 위한 실용서군요. 실용서. 그렇죠. 의학에 대한 어떤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70권이나 되는 거군요. 근데 그 적을 게 70권이 너무 많아. 히포크라테스가 레토릭, 수사학이 중요하다. 의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약을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신뢰감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너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을 적절히 주고. 잘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자연 치유 효과 같은 것들로 나을 그럼요.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런 측면의 그렇죠. 수사학이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지 괜한 그런 더 게 알고 들 때가 싶은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의사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듣고 나면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지만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 그게 환자. 커요. 자동차를 몰고 가서 주유소 가서 경유차인데 원래 가솔린을 넣어요. 그럼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네.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차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자 문화에서도 네. 제일 명의의 기준을 네. 1, 9, 2, 족, 3약, 4기 그래요. 첫 번째가 입, 두 번째가 발, 세 번째가 약, 네 번째가 기술. 왜 입과 발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를 말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건 환자 본인만 아시죠. 옆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로 공감해줘야 1차 신뢰가 생겨요. 맞아요. 네. 가서 그다음에-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래, 이 말 맞아, 한번 맞아, 들으면 벌써 마음이 놓이잖아요. 두 번째가 족은 아까 지팡이 부지런하게. 계속 내가 돌아다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은 빼갔는데 피를 팔아먹나 뭐 했나 알려주지도 않고 뭐 검사 좀 하는데 근데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선 판독 나기 전에 제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함 그다음에 새로운 약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특히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목을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저한테 모든 목 맨다는 얘기를 하시면 법의학자 상당히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내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그렇죠. 보이고 진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무슨 클리닉 뭐 하잖아요. 그 클리닉이라는 것이 그 디클라인, 리클라인 이게 좀 기울어졌다는 표현이죠. 네. 몸을 벽에 기대고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클리닉이거든요. 이 환자의 머리맡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자는 대화를 하는 것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피부 클리닉이 아니네요. 좀 다른데 그거랑?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수면 클리닉, 코골이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의학 공부하실 때 그런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배우시나요? 따로 공부하셨겠죠. 따로 공부하시는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 단어에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던질는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의학 용어에 굉장히 많은 라틴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진짜 오늘 유독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좋은 얘기를 내가 돈을 받고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럼 돈을 받지 마세요. 아니야. 돈 받아야 돼. 제방료도 받고 다 받아. 사케 한번 사케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생각해봤는데 그 영화로 한다면 영화니까 가상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의문의 말도 다 해결되는 네네네. 결말이 떠올랐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감옥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변장하고 들어온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히포크라테스 이 망토를 후드티를 항상 입고 다녔어요. 아 그때 후드티가 네, 이제 항상 망토를. 그래서 권위의 와가지고 상징. 마지막에 설득한 거죠. 평소 친분이던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죽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약이나 좀 좋은 거 달라. 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그럼 이걸 드시게 하고서 약을 타도 주니까 먹으면서 그래 뭐 당신도 왔으니 그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 보내드리 내 이름으로 하나 보내드리게 하고 막 먹고 죽은 게 아닌가. 그것도 또 좋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보고 히포크라테스는 역시 정치의 무상함, 그렇죠. 세상의 무상함. 나는 역시 사람을 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서에 그랬어 있어요. 나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에 이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걸 처방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독약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후회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나레이션이 않는다. 깔리면서 저 멀리 북쪽 이 테살리아로 떠나는 히포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딱 뭐 이런 거 제일 마지막에 동신오금 뭐 김영하 이런 이렇게 잠깐 김영하 각색 김영하 이래가지고 역시 소설 가지구나. 진짜 벌써 본 것 이야기의 같아요, 이 상상력이. 영화를. 네, 아유 정말 옆에서 자, 이번 주제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심채경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고 네. 사실 저는 약간 또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한 게 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를 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의 종류를 생각하다가 네. 이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뭘 사랑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펼치보다 보니까 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아, 네. 그래서 제작진한테 이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또 되물으셨어요? 아, 네. 이러면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안 되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어, 아주 지금 똑같았나요? 저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아직 찾고 계시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아, 그래요? 아직 찾지를 못하셨다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